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화천대유 여기에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까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추석 전에 알았다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것을 알고 숨겼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 대표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도 우리 당의 이 게이트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데 대한 이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둡니다. 쪽지기 헌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 문제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퇴직금 조의 그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명으로는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목소리 들으신 것처럼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표현들도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나온 얘기만 조금 정리를 해드려도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자살골이다,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다, 그리고 누워서 침 뱉은 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일확천금을 설계한 몸통이다. 그리고 1조 원에 이른 이익금 가운데 50억 원은 머리카락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격하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선 레이스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런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결국은 이제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지역 개발이라는 문제, 공영 개발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향후에 이제 정치권에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뭐 확실한 구체적이까지는 안 나왔지만 상당히 그 부동산을 매개로 한 카르텔적 유착 관계들이 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SK가 관여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SK의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훈 이사장의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지에 있는 언론계 인사들이 두세 명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조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살골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부메랑으로 돌아온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이명박 시절부터 했던 이제 공영 개발을 반대하고 민영 개발을 했던 그런 부동산을 맹결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적인 유착 관계로서의 부동산 카르텔 형성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렇다 그러면 또 수사가 진행되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도려낼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 지역 개발을 통해서 민간 건설 회사들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담은 사실상 주택 구매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한 채당 5천만 원 이런만 남긴다 해도 수천 채면 수천억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부분이 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치 공세 부분들이 워낙 치열하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돈, 정치, 법조, 이른바 방패막이가 결합된 특혜 삼두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거의 지금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시행이라는 건설 시행이라는 것들이 사실 대박 나면 일확천금이라는 것들은 또 이 바닥에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대선에 이제 상수로 부상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때까지는 여야가 첨예하게 붙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여권의 대선 주자가 깊이 관여된 부분이고 설계자라고 본인도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방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그러면 떳떳한가? 이런 본원적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특히나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기득권 청산 프레임을 누가 먼저 제대로 꺼내놓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듯 이런 특혜 삼두마차가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 대중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뿌리 깊은 카르텔, 이런 관행들, 이런 어떤 아주 적폐에 가까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 당과 우리 후보는 청산해낼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런 것에 청사진을 내보일 수 있다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이번에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싸움이 정치권 공방으로 치닫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과감하게 기득권을 청산하겠다고 내려놓는가. 이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저는 대선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변수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까 싶은데 먼저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해보죠. 곽상도 의원이 이 사안,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안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여야 간의 공수가 전환되는 기류로 흐르게 되자 본인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좀 사퇴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기류가 형성이 됐었는데 곽 의원이 오늘 수사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거취를 두고 이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라는 문제는 사실상 국면 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보도였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문제를 이재명 게이트로 몰고 갔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것은 이재명과는 전혀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 전현 직원 의원의 문제로 드러난 거죠. 이게 그럼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 그러는 데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위해 설계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라든가 아주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또 그 이전에 알았다는 문제도 인정하면서 보도되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을 이 지사에게 올가매려고 정치 공세만 퍼본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참 그 안타깝게도 곽 의원은 그러면 이제 탈당했으면 자숙하고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과해야죠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지사를 다시 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참 곤란한 거죠. 이걸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뭐 제명까지도 얘기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근데 곽 의원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고 이것이 탈당을 했지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정당의 위기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정리할지 손절하는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손절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 문제가 이제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원직 사퇴를 안 할 거라고 본인이 가서 한 자락 깔았잖아요. 네. 뭐 수사 받겠지만 뭐 수사 결과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근데 뭐 아들이 한 일을 아버지가 사법적으로 책임을 과연 질 수 있겠느냐. 또 아버지가 그때 그 아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줬던 것이 과연 그것이 이제 그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시간 끌다 보면 대선은 끝날 것이고 의원직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곽상도 의원이 사실상 그 늘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공격하는 아주 날카로운 저격수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본인의 가정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들에겐 저렇게 엄청난 특혜가 벌어지는 일도 모르쇠로 일관할 만큼 그런 사실 내로남불로 지금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으로 인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돼요. 2030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한 이제까지 국민의힘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동조해줬던 사람들도 지금 이탈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굉장한 위기의식이다. 위기의식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강력한 해법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본인의 의사 외에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예. 본인이 설령 내려놓겠다 해도 본회의를 통과되는 마당에 저는 유니스 의원의 사례가 굉장히 아주 선언적 사례라고 보는데 아버지가 부동산 매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의원직 사퇴하지 않았어요? 저는 곽상도 의원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자기의 의원직에 연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고 본인이 그로 인해서 공천을 받아 재선까지 했다 그러면 그게 상응하는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보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친다는 측면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기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습니다. 저렇게 한 자락 깔고 하는 것이 예. 국민에게 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법률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50억이 과연 뇌물에 해당될 것인지 아직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또 어떻게 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또 정치 후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1인당 한 해 500만 원 한도 그래서 이 연간 500만 원 꽉 채워서 2,500만 원까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의원에게 정치 후원을 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과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인데 이런 것들은 수사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신속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이 내가 봤을 때는 신속한 수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과정과 결과를 봐왔지만 이 FIU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의 흐름만 쫓으면은 사실상 이 저수지가 나온다고요. 예. 저수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화천대유와 천화동 그쪽에 실제 주인이 누군지 거기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가 나오는 것인데 경찰이 수사를 좀 제가 봤을 땐 빨리 신속하게 안 한다. 국민의 여론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곽 의원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관습적으로 아니면 상례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저게 대가성이다, 아니면 보험이다, 뭐 그런 얘기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500만 원씩 쪼개서 후원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50억을 줬단 말이죠. 이 50억이 퇴직금이란 중대재해란 얘기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려면은 경찰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가 보기엔 좀 신속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 정도는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국 경찰이 있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수사 주체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 몇 날 며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크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분위기는 절충점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그리고 특검 불가를 외치고 있는 여당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는 또 오늘 정부합동수사본부 설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특임검사 얘기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뭐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공수처 얘기도 이런 가운데 또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사실 지금 특검이 전 정답이라고 보는데 근데 특검이 합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시간도 걸리고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한참 진행되는 국면에 갈 수도 있고 대선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들이키고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또 걸려서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저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 그러면은 김호수 총장을 저는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성 있는 특임 검사가 맞는 거예요. 특임 검사는 총장이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임 검사를 굉장히 계좌 추적이나 이런 우리 수사기법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문 기법을 가진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조속하게 계좌 추적 통하고 지금 경찰이 5달째 묵히다가 지금 수사 착수했잖아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특임 검사를 임명하는 건 검찰총장이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건 여야 합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여기에는 국세청, 검찰, 국토부 뭐 다 참여하는 금융감독원 총망라되는 거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빨리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하자.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참 그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수사 기구를 빨리 만들자. 저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 혹은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정부 앞에 특별수사본부에 힘을 전체 실어줘가지고 수사기관별 칸막이를 빨리 없애고 빨리 원팀으로 진행해서 결과를 내자. 저는 이게 좀 국민적 의혹에 해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특검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그 4, 5개월 걸려요. 그럼 대선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특검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검법 만들고 하는 동안에 또 양측이 또 정치 공방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수사를 하려면은 뭐 특수본을 만들든 아니면 경찰에서 하든 아니면 검찰에서 하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속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 능력으로 충분히 저건 밝힐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참에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 후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뭐 설계가 뭐 했다 안 했다 통해 이 초과이익 환수라는 문제, 이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민간에게 50% 맡겼는데 거기서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지사는 900억을 나중에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그 돈이 대장동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의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의 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를 대선 후보들 그리고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이 지역 개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민간 건설회사에서 맡길 때는 그 땅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채 5천만 원만 가져가도 1억만 가져가도 이게 엄청난 돈을 가져가네 그쪽에서요. 그러니까 각종 로비 자금 뿌리고 뭐 대단한 사람들 세워서 뒷배 만들고 정치권 연결하고 이뤄갔다고 이런 걸 해도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이 민간 개발이라는 문제, 지역 개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이게 다 국민들이 그 분양 이익이라든가 개발이고 뜯기는 거거든요.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의 아주 핵심적인 거란 말이죠. 이거 여태까지 못 잡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100% 공영 개발이라는 문제, 그걸 법과 제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히 LH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H 땅 구매하고 그 민간 건설회사는 다 넘겨줬잖아요. 그럼 그다음 민간 건설회사는 개발해라 이름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뛰게 만들어서 그 차익을 다 가져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샀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정치 공방만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 하나 좀 살펴볼까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 과연 대권 주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궁금해서 그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여야 두 후보의 안강구도는 유지되고 있고요. 이낙연, 홍준표 후보가 뒤따르고 있는데 일단 저 지표상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사실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런데 지지율은 전혀 거의 미동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고해지는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 대결이 아니라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가 맞붙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상징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니까 양쪽 지지층이 더 강하게 결집을 한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보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후보의 문제점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상대방 진영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만 지금 지지층과 당원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TV 토론이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이렇게 된다면 크게 강력한 변수로서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더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지난번 20, 이번에 30, 최종은 50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지지율 조정이 없이 간다면은 만일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지금 역전을 꿈꾸고 있지만 저는 이 추세라면은 그냥 1차 선거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대단히 강한 추세로 따라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윤 총장의 대선을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10월 마지막 후보 선정까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여론조사의 추세는 그 지점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영하 교수께서는 지금 여론조사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이게 그 날짜 며칠, 2, 3일간의 부분을 계속 지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달라요. 근데 요 여론조사 갖고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뛰었어요. 그죠? 상승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내려가든지 1, 2% 그대로란 말이죠. 요걸 좀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문제로 공격을 받았고 당내외에서 그리고 정치 공세로 받았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상승으로 더 지지를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정치 공세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냐.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사가 계속 주장했던 그렇게 민영개발 토건 세력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이 되면서 그걸 막아내면서 그나마 5,303억을 성남시에 환수시켰다.
그런 한계는 있었다. 그 한계까지 인정했어요. 그죠? 그 문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900억을 더 가져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가 고생했다. 그래서 막아내려고 했던 사람을 왜 이렇게 자꾸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격을 하느냐 도대체. 결국은 이제 부메랑이 돼서 국민의힘에 갔지만 그런 점들이 저는 투영된 게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내려가는데 약보합이다라는 것은 저는 운 좋게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고발사주 문제가 예. 이 대장동 문제로 프레임을 덮어버린 거죠. 이슈를 덮었다. 이슈가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고발사주도 제가 봤을 때는 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유착 의혹 관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대장동하고. 근데 덮어버렸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다시금 고발사주 문제가 드러나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성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이제 TV 토론이 큰 변수가 현재까지는 안 된 것 같다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어떻게 임하게 될지 유독 더 관심을 네, 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포화가 집중됐고 네. 윤 후보의 맷집은 또 얼마나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 지금까지 상황, 오늘도 물론 열립니다만 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윤 후보가 기대만큼은 못 보여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언가 다른 걸 꺼내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좀 패착이었다면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는 걸 제일 잘하는 걸 꺼내놔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ICBM이나 전략 핵무기 같은 걸 꺼내고 유승민 후보에게는 경제 정책을 꺼냈어요. 예. 상대방의 강점 있는 걸 본인이 얘기해봐야 짧은 토론 시간에 얼마나 본인이 자기의 걸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의 전문성을 좀 부각시켜준 그런 패착이라고 봤으니까 저는 아직도 좀 미숙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이건 지금 보기에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를 지금 당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한 3, 4차례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경륜을 쌓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가능성마저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뒷심으로 따라붙어가지고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캠프 내에서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토론회도 오늘 열립니다. 지난 토론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1, 2위 후보 간의 이른바 집안 싸움 양상이 굉장히 심할 때 이 토론회가 열렸고 그 사이에 주말을 거치면서 호남 대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설명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를 띄웠단 말입니다. 오늘 토론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가서 좀 발을 뺐던 건데 사실상 전남 광주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이 크게 영향을 안 미쳤고 어떻게 보면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54% 얻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낙연 후보의 어떤 공세가 이러한 상당히 정치 공세적이었고 네거티브적 공세가 아니었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봤을 때 예. 그럴 때 아마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그 문제는 이제 거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의 50억이라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지사와 관계없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국민의 돈이 다 들어가면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업자들과 또 그 뒤에 있는 이 이해 집단들, 카르텔적 성격의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저희 주변에도 그런 얘기 하던데, 야 이거 하나뿐이었겠냐?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저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여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대안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그것도 자성을 해야죠. 여권이었으니까. 예. 정치인들이었으니까요. 자성하는 자세와 그다음에 대안을 내는 이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았던 일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무면허 음주운전 그리고 경찰관 폭행 이 사건이 있었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의를 표명했고 윤 후보가 이를 반려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장 의원이
오늘 또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국민 정서에 많이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굉장히 들끓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건 판단 미스했다고 봐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즉각 저는 경질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라는 거는 우리 법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절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측근 챙기기 이런 비판 받기 전에 이런 문제를 과감히 정리하는 걸 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내가 맞추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고요. 저는 장제원 의원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특히나 대중정치인에게 있어서 수신제가는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점이 이번에 준 가장 큰 교훈 같습니다. 예, 유영하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전형적인 특권적, 기득권적 의식을 장제원 의원 아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차례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치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전혀 배치되는 거고 이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이제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사퇴했다가 이제 반려해서 이번에 사퇴했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상당히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위원장들도 상당히 많이 가 있고 이 관계자들이 많이 가 있는데 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이해관계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인데요. 향후에 이번 토론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보수층 제가 알고 있는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다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연 되겠느냐 예. 이 상태로 그런 부분들이 캠프 내의 구성원이라든가 흐름,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